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는데 한국의 소위 해양 강국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고 있어요. 중국 교수와 학생들은 한국의 바다 접근성이 사실상 중국의 통제 아래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중국해 지배권 문제로 한국의 해상 무역로가 완전히 차단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대체 한국은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관계학 교수로 일하고 있었어요. 지정학적 자원 경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제 전문 분야였죠. 보스턴의 평범한 3월 어느 날이 제 학문적 경력에서 가장 지적 자극이 넘치는 경험 중 하나가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케네디 스쿨 포럼에는 약 200명의 학자, 학생, 외교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자원과 해양 접근성, 21세기 국가 번영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국제회의였죠. 패널 진행자로서 저는 제 박사 과정 학생인 김민준을 초대했었어요. 그는 한국 외교부 출신으로 해양 안보와 무역 항로에 관한 그의 연구가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패널리스트로는 중국의 1대1로 구상의 설계자 중 한 명인 베이징 대학의 리 교수와 하버드 경제학과의 교환학생으로 와서 중국의 자원 외교를 연구하고 있는 그의 제자 왕레이가 있었어요. 저는 간단해 보이는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했었죠. 국가의 번영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풍부한 자원일까요? 아니면 바다 접근성 같은 지리적 이점일까요? 리 교수가 자신감 있게 먼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역사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항상 번영해 왔습니다. 그가 선언했었죠. 석유, 천연가스, 광물 자원들이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어요. 중동의 석유 생산국들, 러시아, 호주를 보세요. 이 나라들은 풍부한 자원 덕분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청중 몇몇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레이는 그의 멘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화면에 보여줬었습니다. 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세계 경제 강국 20위 안에 드는 나라 중 14개국이 주요 자원 보유국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덕분에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자원이 없는 국가들은 결국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되어 경제적 독립이 어렵습니다. 그들의 발표는 통계 자료와 역사적 사례를 활용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청중들이 설득된 것 같았고 이상한 긴장감이 컨퍼런스 홀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학술적 토론조차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심화되는 경쟁을 반영하듯 국가 간 권력 다툼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김민준이 차분한 결의로 말했어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주요 광물 자원도 부족해요. 1960년대에 한국의 1인당 GDP는 겨우 100달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다 때문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국가 번영의 진정한 기반에 대한 도발적이고 통찰력 있는 토론의 시작이었어요. 민준의 설명이 계속됐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어요. 한국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양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 수출주도 경제 성장을 이룩했어요. 한국 무역은 거의 전부 바다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수출 화물의 99.6%가 바다를 통해 운송됩니다. 왕레이가 비웃듯이 대꾸했어요. 그러면 한국은 바다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네요? 결국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민준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한국이 자원 부족을 기회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원에 의존하는 대신 인적 자원과 해양 접근성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제 관점을 덧붙였어요. 경제학에는 자원의 저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현상을 말해요. 반면에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혁신과 인적 자본 개발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리 교수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어요.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풍부한 자원과 긴 해안선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된 이유는 이러한 지리적, 자원적 이점을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왕레이가 그의 멘토의 생각에 동조했어요. 맞습니다. 중국은 자원과 바다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더 완벽한 강대국 모델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전략을 굳이 칭찬할 필요가 있을까요?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도 불편함을 느꼈었죠. 중국 측의 논리는 강대국 중심의 사고방식에 기반했으며 이는 제가 학자로서 유지해온 가치관과 충돌했습니다. 토론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데
청중 속에서 한 손이 올라왔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젊은 학자였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적으로 통제한다면 한국 같은 나라들의 해상 무역 항로는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있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바다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나요? 이 질문은 토론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정학적 패권과 해양 통제권을 포함한 더 복잡한 영역으로 우리를 밀어붙였습니다. 자더스 교수님, 현실을 직시하세요. 리 교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현대 세계에서 자원은 한 나라의 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덕분에 세계 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했어요. 요르단이 작은 해안선이 있다고 해서 국제적 위상이 향상됐나요? 민준이 개입했어요. 리 교수님, 중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스프래틀리 제도에 약 3,200에이커의 인공섬을 건설하고 그곳에 군사기지와 활주로를 설치했습니다. 당신들은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이 불법으로 점유했다고 주장하는 영토에 대한 회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온 학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청중들이 불안해졌어요. 중국의 주장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일방적인지 우리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지배하게 되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해상항로는 우리의 통제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왕래이가 강조했어요. 바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는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리 교수님과 왕래이의 주장은 국제법상 타당성이 없습니다. 2016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중국이 물리적으로 남중국해를 통제하려 시도하더라도 한국의 해상항로는 취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계 지도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동쪽의 동해를 통해 태평양으로, 남쪽의 남해를 통해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으로, 서쪽의 서해를 통해 중국과 전 세계로 연결되는 해상항로를 확보했습니다. 한국 해상 물류의 강점은 특정 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해상항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왕래이가 반박했어요. 그래도 한국 무역의 상당 부분이 남중국해를 통과하지 않나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로 가는 항로는 남중국해를 지나야 하므로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고 이 무역의 많은 부분이 서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실은 한국이 중국의 협력 없이는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역 의존도와 해양 접근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이 중국과 광범위하게 무역한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의 해상 항로를 통제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은 몽골이나 에티오피아 같은 내륙국과 달리 바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은 점점 더 감정적이 되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었어요. 청중 중에서 동남아시아 젊은 학자가 질문했어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양 자원을 독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이 질문은 토론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해양 활동이 단순한 통제 문제를 넘어 생태계 파괴와 연결된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민준이가 답변했어요.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 조업은 단순한 경계 분쟁이 아닙니다. 해양 생태계와 자원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국 선박들은 서해의 어족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고갈시키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한국 어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서해의 해양 환경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왕래이가 화를 내며 끼어들었어요. 그건 서해가 사실상 중국 영토이고 한국이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어민들은 수천 년 동안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청중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국제법에 따르면 그 지역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회의장이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저는 중재자로서 통제력을 되찾아야 했어요. 모두 진정해주세요. 우리는 학문적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여 의견을 나눠주세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계속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바다와 자원의 가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환경 문제로 초점을 옮겼어요. 중국의 환경 정책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미세먼지 30-40%가 중국에서 온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한중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 교수님은 방어적으로 반응했어요. 중국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베이징의 대기질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민준이는 한국이 국제회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여 LNG 이중연료 추진선, 전기 추진 여객선 등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해양 강국으로서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죠. 토론이 뜨거워질수록 저는 이 논쟁의 핵심이 단순한 자원과 바다의 가치 비교를 넘어서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국제 질서와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에 관한 토론이었습니다.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바다는 공유제이며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법과 규칙 기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길입니다. 저는 토론의 방향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어요. 다른 연구를 위해 원래 준비했던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했죠. 리 교수님과 왕 레이 씨는 계속해서 중국의 해양 지배력과 군사적 우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의 해양 전략이 국가 번영의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지속 가능하고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 이미지를 화면에 띄웠어요. 이곳은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입니다. 1:1로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이 11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했죠. 흥미로운 점은 2017년 스리랑카 정부가 이 항구의 운영권을 99년 동안 중국에 넘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스리랑카가 중국에서 받은 거대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부채 함정 외교의 사례입니다. 리 교수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제퍼 교수님, 그건 서방 언론이 퍼뜨리는 편향된 시각입니다. 중국은 단지 개발도상국들이 기반시설을 구축하도록 돕고 있을 뿐입니다. 리 교수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사실을 봅시다. 스리랑카만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은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을 통해 약 6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파키스탄의 대중국 부채는 현재 약 287억 달러로 전체 외채의 22%를 차지하고 있어요. 민준이가 또 다른 중요한 점을 지적했어요.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양 생태계와 자원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요. 중국 선박들이 서해의 어족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고갈시키고 있어서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어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서해의 해양 환경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장내가 조용해지자 저는 계속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바다와 자원의 가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제는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환경 문제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남아있으며 남중국해의 인공섬 건설로 인한 산호초 파괴와 같은 문제는 심각한 해양 환경 피해를 나타냅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국제회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LNG 이중연료 추진선과 전기 추진 여객선 등을 포함해서요. 이는 해양 강국으로서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리 교수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나라가 더 강한 나라인가요? 자원을 가진 나라인가요? 아니면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나라인가요? 저는 진지하게 답변했어요. 강함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단기적인 경제력? 군사력? 아니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 가능성일까요? 21세기의 진정한 국가 경쟁력은 단순히 자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며 다른 국가들과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석유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지만 바다는 끝없이 가치를 창출합니다. 석유로 인한 부는 어느 순간 고갈될 수밖에 없지만 바다는 그 자체로 재생 가능한 자원이며 무역과 문화 교류의 통로이고 혁신의 원동력이 됩니다. 리 교수님과 왕 레이 씨가 주장하는 자원 중심의 국가 모델은 단기적으로는 강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해양 접근성을 통한 연결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더 강력한 국가 번영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왕 레이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석유가 없으면 배도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가 이미 석유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점점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날이 올 겁니다. 반면 바다를 통한 연결성과 접근성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가치로 남을 거예요. 민준이가 보충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소 선박과 전기 선박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10년 후에는 해운 산업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리 교수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학자들의 얼굴에서는 공감의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그들도 중국의 해양 지배력 확장의 우려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한 발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자원으로 인한 부는 종종 부패,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자원의 저주라고 불리는 현상을 동반합니다. 반면 해양 접근성에 기반한 국가들은 더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다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바다는 세계와 연결되는 창이자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길입니다. 특히 21세기 글로벌 가치 사슬의 시대에는 해양 접근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회의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제 말을 곱씹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 명, 두 명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대부분의 청중이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리 교수와 왕 레이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특히 왕 레이의 얼굴에서는 혼란과 당혹감이 읽혔습니다. 토론 초반에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신념에 의문을 품는 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바다는 공유제이며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법과 규칙 기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공동 번영으로 가는 길입니다. 민준이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손을 내밀었고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항상 제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민준 씨,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보여준 논리와 통찰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의 토론은 단순히 바다가 석유보다 더 귀하다는 주장을 넘어서 진정한 국가 번영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가치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바다는 단지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글로벌 연결성, 기술 혁신, 문화 교류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떤 석유보다도 더 귀중한 자원이었죠. 토론이 끝나고 리 교수는 서둘러 떠났지만 왕 레이는 남았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그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민준 선배님, 오늘 토론 정말 흥미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자원의 중요성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바다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왕 레이, 토론은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서로 배우는 과정이에요. 당신이 중국의 발전과 잠재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듯이 저는 한국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운다는 거죠. 왕 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사실 저는 한국 문화도 좋아해요. 특히 BTS 음악이요. 하지만 비밀로 해주세요. 우리 셋은 함께 웃었고 그건 제가 학자로서 경험한 가장 보람찬 순간 중 하나였어요. 토론은 끝났지만 지식과 상호 이해의 씨앗은 이제 막 뿌려졌죠. 이 토론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며 소중한 교훈을 남겼어요. 바다가 석유보다 더 소중하다는 단순한 주장을 넘어 진정한 국가 번영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글로벌 연결성, 기술 혁신, 그리고 문화 교류로 가는 관문이에요. 진정 어떤 석유보다도 더 소중한 자원이죠.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맴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함께 나누며 모두의 번영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앞으로도 제 연구와 가르침의 중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은 그 긴 여정의 첫 발걸음이었어요.